시간의 가장 먼 지점, 우주의 탄생 순간을 우리는 들여다보았다. 그곳에서 혼돈과 미숙함, 그리고 시작의 진통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발견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질서, 심지어 종말이었다. 웹은 우리에게 갓 태어난 아기 은하 대신 이미 은퇴한 은하들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매우 기이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델에 따르면 138억 년이 걸려야 할 진화가 불과 수억 년 만에 완성된 듯했기 때문이다. 관측 결과 이론이 예측한 것보다 무려 10배나 더 많은 별의 질량이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진짜 아이러니는 이것이다. 우리가 우주의 과거를 찾으면서 사실은 완전히 다른 우주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만약 이 우주적 농담이 당신의 흥미를 끌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이 발견의 여정에 동참하라. 왜냐하면 당신은 우주에 대한 가장 큰 착각을 목격하기 직전이기 때문이다. 시작한다. 과학계는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되고 수십 개의 망원경으로 검증된 이 이야기는 람다 차가운 암흑 물질 모델이라 불렸다. 이 모델에 따르면 우주의 형성은 느리고 힘들며 여러 세대에 걸친 과정이었다. 수십억 년에 걸친 성장, 충돌, 그리고 합체.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이 이야기를 입증하기 위해 만들었다. 하지만 웹이 우주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을 때 모든 것이 변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본 것은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흔들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래되고 인정받은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우주 건설 연대표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연대표에 따르면 우주는 138억 년 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 첫 1초에 몇 분의 1초 사이에 공간 자체가 빛보다 빠르게 팽창했다. 첫 몇 분 안에는 최초의 원자핵들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우주의 진짜 흥미로운 시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후 38만 년 동안 우주는 빛나는 안개 구름이었기 때문이다. 빛이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았다. 그러다 식었다. 안개가 걷혔다. 빛이 처음으로 우주를 가득 채웠다. 우리는 바로 이 고대의 빛, 즉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오늘날에도 감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대표는 추측이 아니라 측정된 사실이었다. 이 정화 작업 이후 중력이 주도권을 잡았다. 수소 구름들이 서서히 뭉쳐졌다. 이 덩어리들은 밀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아마도 빅뱅 이후 2억 년이 지나 최초의 희미한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다. 이 연대표의 핵심 단어는 서서히였다. 왜냐하면 은하 형성은 서두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바로 이 시기를 들여다보기 위해 설계되었다. 망원경은 우주가 불과 수억 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관찰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기대했던 것은 그 시대의 희미한 원시 은하들, 혼돈스러운 가스 구름들, 즉 오늘날의 우주를 형성할 흩어진 원자재들을 보는 것이었다. 2022년 7월 12일 나사는 그 첫 사진을 공개했다. 이 하늘에서 팔길이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모래알 하나 크기의 영역의 수천 개의 은하가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사진 속 은하들은 혼돈스럽지 않았다. 젊고 미숙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대부분은 거대하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극도로 밝았다. 마치 수십억 년 동안 성장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웹에 도달한 그 빛은 우주가 불과 수억 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출발한 것이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 상황은 고층 빌딩 건설에
타임랩스 영상을 보는 것과 같다. 당신은 규칙을 안다. 먼저 기초, 다음은 철골 구조물, 그리고 층을 올린다. 과정은 2년이 걸린다. 하지만 지금 재생 버튼을 눌렀는데 첫 30초 만에 50층이 완성되었다고 상상해보라. 로비에는 대리석 바닥이 깔려 있고 사람들이 점심을 먹고 있다. 당신은 이 건물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녹화 테이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바로 웹이 2022 연여름 과학자들에게 준 것이 이것이었다. 건설 일정과 맞지 않는 녹화 테이프. 이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이 은하들을 비공식적으로 불가능한 은하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논리에 어긋나서가 아니다. 현재 우리 우주 모델로는 그들을 그렇게 빨리 건설할 물리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 하나의 예외가 아니었다. 하나의 패턴의 시작이었다. 왜냐하면 그 후 몇 달 동안 데이터는 계속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이다. 더 많은 은하들과 더 많은 구조들,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더 많은 것들. 처음에는 신중했던 연구 논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대담해졌다. 기존 모델에 도전한다. 와 같은 표현들은 은하 형성 이론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한다. 와 같은 제목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 모든 발견들 가운데 과학자들이 화면을 보며 큰 소리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묻게 만든 특별한 은하가 있었다. 기술적인 이름이 길어서 연구자들은 줄여서 GS9209라고 부른다. 그리고 웹이 2023년에 이 은해에 대해 확인한 사실은 천문학계를 지난 수십 년간 어떤 발견보다도 더 크게 흔들었다. 왜냐하면 그 은하는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천문학에서 죽은 은하란 새로운 별의 생성을 멈춘 은하를 의미한다. 연료가 바닥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GS9209가 어디서 죽었는지가 아니라 언제 죽었는지였다. 웹이 포착한 빛에 따르면 이 은하는 약 8억 년의 기간 동안 대부분의 별을 형성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빅뱅 후 첫 18억 년 안에 해냈다. 우주가 아직 20억 살도 되지 않았을 때 그 은하는 자신의 생산적인 삶을 모두 살고 침묵에 잠긴 것이다. 이 규모를 느껴보라. 우리 은하인 안드로메다는 탄생 후 약 130억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새로운 별들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 고대 은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수천억 개의 별을 만든 후 완전히 문을 닫았다. 대부분의 은하들이 제대로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말이다. 따라서 이것은 단 하나의 이상한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의 패턴을 알리는 신호였다. 웹은 비슷한 상황에서 그 시대에 존재할 권리가 없는 다수의 성숙하고 임무를 마친 은하들을 계속해서 발견했다. 이 상황은 과학자들을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했다. 은하 형성 모델에 무언가 잘못되었거나 이는 교과서를 다시 쓰는 것을 의미했다. 또는 초기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무언가 잘못되었거나 이는 훨씬 더 불안한 무언가를 요구했다. 과학자들은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메커니즘을 제안했다.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중심부의 가스를 밖으로 밀어내어 별의 생성을 멈추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소멸이라고 부른다. 이 메커니즘의 존재는 알려져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웹이 발견한 것들을 설명할 만큼 충분히 일찍 그리고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수학은 기존 모델과 정확히 들어맞지 않았다. 이 모델들의 균열은 시작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이 균열들 속에는 웹이 발사되기 전부터 과학자들이 알고 있던 훨씬 더 오래된 미스터리가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웹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만든 그런 미스터리, 우주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계가 있고 그 시계는 단지 똑딱거리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팽창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의 궁극적인 시계다. 천문학자들이 우주가 138억 살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추측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는 서로를 교차 검증하는 몇 가지 독립적인 방법을 통해 도달하기 때문이다. 공간의 팽창 속도,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온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별들의 나이. 이 증거의 라인들은 놀라운 정밀도로 같은 답에서 만난다. 따라서 시간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주는 약 138억 살이다. 이 부분은 검증된 사실이다. 하지만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이 시간표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은하, 형성은 규칙을 따른다. 중력은 강력하지만 즉각적이지는 않다. 가스구름이 붕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별이 점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은하들이 합쳐지고 성장해야 한다. 이 중 어느 것도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 이 때문에 물리학자들이 수십 년간 만들어 온 모델들은 이 한계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웹은 더 멀리 과거를 보았다. 그리고 시간표는 더 이상 맞지 않았다. 2023년 한 연구팀은 웹이 촬영한 6개의 은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6개 모두 빅뱅 후 첫 7억 년 안에 존재했다. 6개 모두 우리 모델이 그 나이에 천체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심지어 그중 하나는 예상 범위를 너무나 벗어나서 수석 연구원은 언론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것은 일상적인 과학의 언어가 아니다. 이것은 존재해서는 안 될 결과를 본 연구자의 언어이다. 이 질량 문제는 웹의 모든 관측을 종합했을 때 더욱 커진다. 초기 우주에서 관측된 총 별 질량의 양은 우리의 최고 시뮬레이션이 생성하는 것보다 대략 10배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10배. 이것은 작은 보정 오류가 아니다. 이것은 모델 자체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이다. 하지만 압박을 받는 것은 시간표뿐만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물리학에서 10년 이상 논란을 일으켜온 더 근본적인 숫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웹은 이 논쟁에 더욱 불을 지폈다. 이 논쟁은 우주가 어떤 속도로 스스로를 찢어발기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1929년 에드윈 허블은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를 했다.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도 모든 방향으로. 게다가 은하가 멀수록 더 빨리 후퇴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것은 공간이 팽창하고 있다는 최초의 구체적인 증거였다. 공간이 얼마나 빨리 팽창하는지 정의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허블 상수라는 숫자를 사용한다. 이 숫자를 정확히 구하는 것은 모든 우주론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우주의 나이부터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까지 모든 것의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숫자를 측정하기 위해 수십 년간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그리고 수십 년간 이 두 방법은 서로 다른 답을 내놓았다. 첫 번째 방법은 초기 우주를 본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분석한다. 현재의 팽창 속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계산한다. 이것은 하나의 숫자를 준다. 두 번째 방법은 가까운 우주를 본다. A형 초신성이라는 폭발하는 별들을 거리 표지로 사용한다. 이것은 또 다른 숫자를 준다. 이 두 측정값 사이의 격차를 허블 긴장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긴장은 진짜다. 왜냐하면 두 숫자는 대략 9%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9%는 작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기초 물리학에서 9%는 위기다. 왜냐하면 두 측정값이 모두 정확하다면. 그리고 증거는 그렇다고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초기 우주 모델이 틀렸거나 또는 우주가 그 초기 상태에서 오늘날까지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틀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웹이 이 긴장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2024년에 발표된 결과는 위안이 되지 않았다.
웹의 측정은 불일치를 확인했다.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증가된 정밀도는 측정 오류 탓으로 돌리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우주는 두 가지 다른 측정 방법에 따라 동시에 두 가지 다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이 문장은 말도 안 되게 들리지만 데이터가 가리키는 곳이 바로 여기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우주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유령이 자리 잡고 있다.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빛을 전혀 방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빛을 반사하지도 않는다. 일반 물질을 거의 상호작용 없이 통과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의 존재를 거의 확신한다. 증거는 중력에서 온다. 은하들은 보이는 질량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회전한다. 바깥쪽 가장자리들은 함께 묶여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느리게 회전해야 했다. 하지만 대신 내부 영역과 거의 같은 속도로 회전한다. 이것은 그들을 붙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것을 암흑 물질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것은 우주 전체 에너지 함량의 약 27%를 차지한다. 표준 우주론 모델에서 암흑 물질은 은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보이지 않는 헤일로, 즉 일반 물질이 그 주위에 모이는 거대한 중력의 씨앗을 형성한다. 가스는 이 헤일로 안으로 떨어지고 식어서 마침내 별을 형성한다. 암흑물질 헤일로는 뼈대다. 은하는 그 안에 지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웹은 초기 우주에서 너무나 큰 은하들을 발견하고 있어서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암흑물질 헤일로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어야 했다. 뼈대가 제자리에 없었어야 했다. 건설이 시작될 수 없었어야 했다. 이것이 바로 웹이 수면 위로 끌어올린 암흑물질 문제이다. 이 상황은 과학자들을 불편한 가능성으로 몰아가고 있다. 암흑물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웹의 데이터에는 연구자들을 계속해서 이 불편한 문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조각이 있다. 이 조각은 은하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아니라 하늘에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형성하는 패턴은 우리의 최고 시뮬레이션들이 계속해서 재현하는 데 실패하는 패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진짜 충격이 온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것들은 모델 속의 이론적인 균열들이었다. 하지만 웹 망원경은 단지 이론에 도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증거를 찾았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측정할 수 있으며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증거. 그리고 이 증거들 각각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를 조금씩 더 산산조각 냈다. 이제 우리는 그 불가능한 발견들, 그 잠 못 이루는 밤을 초래한 숫자들, 그리고 그 존재해서는 안 될 구조들 속으로 들어간다. 안전벨트를 매라. 왜냐하면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그 첫 번째 이미지와 함께 시작되었다. 2022 년 7월 12일에 공개된 그 유명한 심우주 사진. 과학자들은 젊고 혼란스러운 은하들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우주의 아기 걸음마.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본 것은 성숙하고 구조화되었으며 밝은 은하들이었다. 마치 수십억 년 동안 존재해온 거인들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었다. 왜냐하면 그 은하들에서 온 빛은 우주가 불과 수억 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출발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재의 우주론 모델에 따르면 불가능했다. 물리 법칙은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큰 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한 천문학자는 데이터를 분석하며 느낀 충격을 이렇게 묘사했다. 에이돔지 작은 방을 기대하며 문을 열었는데 반대편에 대륙 전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단순한 변칙이 아니었다. 이것은 알려진 우주 지도에 없는 대륙의 발견이었다.
이 때문에 과학계는 패닉에 빠지지 않았다. 재계산했다. 장비를 점검했다.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검토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다. 우리 우주의 그림에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일반적인 충격은 웹이 발견한 특정 천체 옆에서는 희미해졌다. 이름은 GS9209. 그리고 이 은하는 불가능의 화신이었다. 왜냐하면 이 은하는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다. 천문학에서 죽은 은하란 새로운 별 생성을 완전히 멈춘 은하를 말한다. 연료를 다 쓰고 침묵에 잠긴 것이다. 문제는 웹의 데이터에 따르면 GS9209가 모든 별을 약 8억 년의 과정 동안 형성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생의 주기를 빅뱅 후 첫 18억 년 안에 완료했다. 생각해보라. 우리 은하인 안드로메다는 약 130억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별을 생성하고 있다. 하지만 GS9209는 우주가 아직 유아기였던 시대에 태어나 자라고 수천억 개의 별을 만들고 그리고 영원히 침묵했다. 이것은 이웃들이 지배 기초를 막 다지고 있을 때 태어나서 자라고 경력을 쌓고 은퇴하고 늙어서 죽은 사람과 같았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모델이 우리에게는 없었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은하를 소멸시켰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이 그렇게 일찍 그리고 그렇게 빨리 작동하는 것은 현재 물리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GS9209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의 패턴이었다. 있어서는 안 될 성숙의 패턴. 그리고 이 패턴은 훨씬 더 큰 문제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질량 문제. 이것은 단 하나의 은하의 기이함이 아니었다. 이것은 우주 전체의 회계 장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웹은 모든 관측에서 초기 우주에 있어야 할 것보다 더 많은 질량을 계속해서 발견했다. 2023년에 발표된 한 분석은 이 위기를 숫자로 보여주었다. 연구원들은 웹이 촬영한 6개의 은하를 조사했다. 모두 우주의 첫 7억 년에 속해 있었다. 그리고 6개 모두 우리 모델이 그 나이에 허용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무거웠다. 그중 하나는 너무나 이례적이어서 수석 연구원은 언론에 이것이 정말로 잠 못 이루는 밤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보정 오류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더 광범위한 연구들이 이 발견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초기 우주에서 관측된 총 별 질량의 양은 우리의 최고 시뮬레이션이 생성하는 것보다 약 10배 더 많았다. 10배. 이것은 반올림 오류가 아니다. 이것은 모델의 근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선언이다. 왜냐하면 물리 법칙에 따르면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물질을 모아 별로 바꿀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이다. 우주의 건설 자재들은 이제 막 현장에 도착했어야 했다. 하지만 웹은 고층 빌딩들이 이미 완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성숙한 은하들, 때 이르게 죽은 거인들, 그리고 있어야 할 것보다 10배나 더 많은 질량. 이 발견들 각각은 단독으로도 현재의 우주론 모델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타났다. 이 그림에 무언가 빠져 있었다. 혹은 그림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었다. 과학자들은 이제 이 불가능한 관측들을 설명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모델을 수정해야 할까? 아니면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의심해야 할까? 왜냐하면 이 질량과 시간의 문제는 우리를 필연적으로 또 다른 위기로 10년간 지속되고 웹이 더욱 심화시킨 그 유명한 긴장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우주가 두 가지 다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그 믿을 수 없는 문제. 그리고 이 문제는 이 모든 발견들을 서로 연결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매듭이다. 왜냐하면 이 긴장은
단지 은하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시공간 자체의 구조에 대한 변칙,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비밀 중 하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긴장은 단지 숫자상의 불일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주의 두 가지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리고 웹은 이 거울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허블 긴장은 10년간 우주론을 괴롭혀왔다. 초기 우주 데이터에서 계산된 팽창 속도와 가까운 우주의 직접적인 관측에서 얻은 속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약 9%의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측정 오류라고 보기에는 너무 크고 안정적이다. 웹이 이 문제의 명확성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왜냐하면 웹은 IA형 초신성, 즉 가까운 우주 측정의 기반을 이루는 그 우주적 거리 표지를 지금까지 가장 높은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24년에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그것은 위안이 되지 않았다. 웹의 날카로운 눈은 불일치를 없애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을 더욱 견고한 기반 위에 올려놓았다. 긴장은 진짜였다. 그리고 이제 측정 오류라는 변명 뒤에 숨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과학은 지금 믿을 수 없는 사실과 마주하고 있다. 우주는 두 가지 다르고 신뢰할 수 있는 측정 방법에 따라 동시에 두 가지 다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이 문장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데이터는 끈질기게 이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초기 우주 모델이 틀렸거나 아니면 그 모델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진화적 로드맵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 왜냐하면 이 상황은 물리학에 무언가 빠져 있다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웹이 발견한 기이함은 단지 은하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은하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즉 우주적 건축술 자체도 기대를 저버렸다. 우를 충분히 멀리서 보면 거미줄이 나타난다. 우주 거미줄, 은하단을 서로 연결하는 거대한 가스와 암흑 물질의 필라멘트, 그리고 그 사이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거대한 공허. 이 구조는 우리 표준 모델의 가장 큰 성공 중 하나로 여겨졌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뮬레이션은 우리가 관찰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생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웹은 이 성공마저도 복잡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웹은 초기 우주에서 놀라울 정도로 발달한 은하 집단을 발견했다. 이것들을 원시은하단이라고 부른다. 미래의 거대 은하단의 초기 씨앗. 원시은하단의 존재는 예상되었다. 문제는 또다시 타이밍이었다. 웹이 촬영한 몇몇 원시은하단은 그 나이에 비해 있어야 할 것보다 훨씬 더 진화해 있었다. 더 많은 은하를 포함하고 있었다. 더 조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중력적으로 더 결속되어 있었다. 이것을 이렇게 상상해보라. 당신은 한 도시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다. 모델은 10년 후에 작은 마을들을, 50년 후에 도시들을 볼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당신은 10년 된 우주를 보고 있는데 대도시의 윤곽이 이미 그려져 있는 것을 본다. 확인된 한 예는 빅뱅 후 약 15억 년이 지난 시점의 구조를 포함한다. 이 젊은 우주에서 웹은 수십 개의 큰 은하들이 이미 하나의 클러스터로 조직되어 있고 주변 지역의 필라멘트 같은 연결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이 구조들은 그 나이에 존재해서는 안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로 모을 중력이 그렇게 빨리 작동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표준 모델의 또 다른 실패였다. 그리고 실패는 계속되었다. 아마도 가장 놀라운 것은 미학적인 문제였다. 아름다움의 문제, 낯선 은하. 우리 은하인 안드로메다처럼 이 은하들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다. 나선파를 수십억 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섬세한 중력 균형, 안정적인 원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웹의 심우주 사진에서 이 나선 구조를 가질 자격이
아직 없는 은하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을 때 충격을 받았다. 웹은 2022년과 2023년에 빅뱅 후 불과 20억에서 30억 년이 지난 시점에 존재했던 명확하고 조직적인 나선파를 가진 다수의 은하를 촬영했다. 그 시대에 우리 모델은 은하들이 여전히 불규칙하고 혼돈스러우며 격렬한 충돌을 통해 스스로를 형성해야 한다고 예측했다. 아직 나선팔이 요구하는 그 우아한 원반 구조에 안착하지 않았어야 했다. 이 천체들 중 하나의 빛은 웹에 도달하기 위해 110억 년 이상을 여행했다. 빛이 출발했을 때 우주는 현재 나이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연구원들은 이 발견에 대한 반응을 발표된 논문에서 예상치 못했으며 현재의 형성 모델 내에서 설명하기 어렵다고 묘사했다. 강이 눈 녹은 물 이후에 강바닥을 파는데 수십 년이 걸린다는 것을 당신은 안다. 하지만 누군가 당신에게 눈이 녹기 시작한 지 일주일 후에 찍은 완전히 형성된 넓고 구불구불한 강 사진을 보여준다면 바로 그것이 웹이 발견한 것이다. 별들의 강이 형성 과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어야 할 시대에 이미 우아한 나선 모양으로 파여 있었다. 불가능한 은하들, 두 가지 다른 속도로 팽창하는 우주, 때 이르게 형성된 거대한 구조들, 그리고 유아기의 나선 은하들. 웹이 발견한 모든 변칙은 한 방향을 가리킨다.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는 불완전하다. 하지만 이 불완전함은 단지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이 모든 구조의 기반이 되는 근본적인 메커니즘, 즉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이 거대한 구조들을 먹이고 형성하고 하나로 묶는 보이지 않는 힘 자체가 아마도 가장 큰 미스터리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우주적 엔진,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비밀 속으로 뛰어들 시간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구조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웹이 발견한 이 불가능한 은하들, 이 거대한 구조들,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패턴들 뒤에 있는 엔진은 무엇인가? 이제 충격적인 발견들에서 이 발견들을 가능하게 한 기술적인 세부 사항으로 내려갈 시간이다. 왜냐하면 우주의 비밀은 단지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속도를 조금 늦추고 우주의 가장 깊고 가장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들 중 일부를 더 자세히 들여다볼 것이다. 이해의 열쇠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암흑 물질과 그것이 우주에 미치는 지배력을 파악하는 데 있다. 모든 것은 암흑 물질과 함께 시작된다. 당신은 그것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우주의 27%를 그것이 구성한다. 이것은 모든 별, 행성, 그리고 가스 구름보다 몇 배나 더 많다. 암흑 물질은 우주에 보이지 않는 골격이다. 은하를 하나로 묶고 우주 거미줄의 실을 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메커니즘을 건설 현장의 비계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고층 빌딩을 짓기 위해 먼저 철골 비계를 세운다. 콘크리트, 나체, 유리, 그리고 다른 모든 자재는 이 비계 위에 놓인다. 바로 암흑 물질이 은에게 정확히 이 기능을 한다. 먼저 거대하고 구형인 암흑 물질 헤일로가 형성된다. 이것들은 엄청난 중력의 중심이다. 그런 다음 일반 물질, 즉 수소와 헬륨 가스가 이 중력 우물로 끌려 들어온다. 가스는 이 헤일로 안에서 식고 밀도가 높아져 마침내 첫 별들을 점화시킨다. 은하는 이 보이지 않는 비계 안에서 태어나고 자란다. 따라서 은하의 질량과 크기는 그것을 담고 있는 암흑 물질 헤일로의 질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표준 모델은 이 헤일로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예측한다. 작게 시작해서 합쳐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커진다. 이 축적 과정은 수십억 년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는 초기 우주에서 거대한 은하를 볼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은하들을 수용할 만큼 큰 암흑 물질 비계가 아직 건설되지 않았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웹의 발견은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초기 우주에서 발견된 그 거대한 은하들은 우리 모델이 예측한 비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은 기초공사 후 하루 만에 현장에서 완공된 고층 빌딩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 당신은 고층 빌딩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건설 일정을 의심할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지금 3가지 주요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초기 우주의 암흑 물질 헤일로가 우리 시뮬레이션이 예측한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빅뱅 직후의 조건이 물질이 더 빨리 뭉치도록 허용했을 수 있다. 이것은 건설 자재가 더 빨리 도착하고 인부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두 번째, 더 급진적인 가능성은 암흑 물질의 행동이 초기 우주에서 오늘날과 달랐다는 것이다. 아마도 높은 온도에서 다른 특성을 가졌고 그것이 더 빨리 뭉치도록 만들었을 수 있다. 이것은 당신이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초기에는 더 빨리 굳고 단단해지는 것과 같은 상황일 것이다. 세 번째이자 가장 불안한 선택은 암흑 물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전체 건설 계획이 잘못된 자재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것은 단지 모델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건하는 것을 요구한다. 웹의 데이터는 이 각각의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과학자들은 이 단서들을 신중하게 조사하고 있다. 이 보이지 않는 비계 옆에는 은하의 생명을 끝낼 수 있는 메커니즘도 있다. 이것을 소멸 큐엔칭이라고 부른다. GS9209와 같은 조기 사망 은하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주요 이론이다. 이 메커니즘을 계속해서 장작을 던져 넣으며 타는 벽난로의 불에 비유할 수 있다. 불이 계속 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료가 필요하다. 은핵의 이 연료는 차가운 수소 가스다. 별들은 이 가스로부터 형성된다. 하지만 은하 중심에 자리 잡은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먹이를 먹기 시작하면 상황이 바뀐다. 블랙홀이 물질을 삼킬 때 주변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 에너지는 폭풍처럼 은하를 통과하며 차가운 가스를 밖으로 밀어내거나 가열하여 별 형성에 부적합하게 만든다. 즉, 블랙홀은 벽난로로 가는 장작 더미를 발로 차서 흩어버리는 것이다. 연료 공급이 끊기면 새로운 별 형성이 멈춘다. 은하는 소멸하고 서서히 죽어간다. 이 메커니즘의 존재와 가까운 우주에서의 작동은 확인되었다. 하지만 웹이 발견한 문제는 이 과정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일찍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우리 모델에 따르면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이처럼 강력한 효과를 낼 질량에 도달하고 그 후 은하 전체의 가스를 청소하는데 수십억 년이 걸려야 한다. 하지만 GS9209와 같은 은하들은 우주가 20억 살 미만일 때 이 과정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불이 막 타기 시작했을 때 벽난로가 갑자기 스스로를 청소하고 모든 장작을 밖으로 뱉어내는 것과 같다. 이게 따라서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성장하거나 또는 소멸 메커니즘이 초기 우주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우리 표준 이야기에 큰 공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중요한 메커니즘은 우주 자체가 투명지는 과정, 즉 재이온화, 레이오니제이션이다. 이것은 우주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 빅뱅 후 첫 몇천 년 동안 우주는 중성 수소가스로 가득 찬 불투명한 안개 구름이었다. 이 안개를 걷어내고 우주를 오늘날 우리가 보는 투명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수소 원자들을 이온화시켜야 했다. 즉, 전자를 떼어내야 했다.
이 일을 할 것은 첫 별들과 은하들에서 방출되는 강렬한 자외선 UV 빛이었다. 이것을 안개 낀 방을 밝히기 위해 수많은 강력한 프로젝터를 켜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각 프로젝터는 안개의 일부를 걷어내고 충분한 수의 프로젝터가 있으면 방 전체가 밝아진다. 표준 모델은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UV빛, 즉 얼마나 많은 프로젝터가 필요한지 계산하는 빛 예산을 가지고 있었다. 이 예산은 알려진 원자 물리학 법칙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웹이 초기 은하들의 실제 UV 출력을 측정했을 때 예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많은 초기 은하들이 모델이 예측한 것보다 3배에서 5배 더 많은 이온화 방사선을 생성하고 있었다. 즉, 우리가 가진 프로젝터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 밝았다. 이것은 모델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지만 초기 은하 내의 별 형성 효율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이처럼 높은 UV 출력은 그 은하들 속의 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즉 더 뜨겁고 더 무겁고 다른 특성을 가진 가스로부터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첫 번째 별들 종족 사무의 본질에 대한 미스터리를 깊게 할 뿐만 아니라 은하 형성의 전체 연쇄 반응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암흑 물질에 보이지 않는 비계, 블랙홀의 강력한 폭풍, 그리고 첫 별들의 우주를 밝히는 프로젝터들, 이 메커니즘들 각각은 웹이 발견한 변칙들을 설명할 잠재적인 열쇠이다. 하지만 각각은 또한 새로운 질문들을 동반한다. 왜냐하면 이 모든 메커니즘들은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상수와 법칙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법칙들 자체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다면 어떨까? 우주의 규칙이 처음부터 같지 않았다면 이것은 모든 방정식을 바꿀 수 있으며 우리를 더 깊고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끄는 가능성이다. 그리고 웹의 데이터는 우리를 바로 이 불편한 가능성의 문턱으로 이끌고 있다. 왜냐하면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빛 자체가 우리에게 과거에 대한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기본적인 가정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주의 가장 오래된 빛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시 MB는 우리에게 우주가 38만 4알이었을 때의 모습을 한순간의 스냅샷으로 제공한다. 이것은 우주의 아기 사진이다. 이 사진 속의 미세한 온도 변동은 나중에 형성될 모든 은하단과 공허의 씨앗을 담고 있다. 이것을 잔잔한 호수 표면의 작은 물결에 비유할 수 있다. 이 물결들은 물 아래 보이지 않는 흐름의 결과이며 미래에 어디에서 더 큰 파도가 생길지 결정한다. 우리 표준 모델은 이 아기 사진 속의 온도 패턴이 어떠해야 하는지 정확히 예측했다. 그리고 수년 동안 관측과 이론 사이의 일치는 완벽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그림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 즉 변칙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하늘의 나머지 부분보다 현저하게 더 차가운 큰 차가운 점이 있었다. 더 이상한 것은 대규모 온도 패턴이 우주의 특정 방향으로 예상치 못하게 정렬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무작위 폭발에서 태어난 우주가 선호하는 방향, 즉 축을 가져서는 안 되었다. 왜냐하면 물리 법칙은 한 방향을 다른 방향보다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변칙들은 수년 동안 통계적 노이즈로 무시되었다. 하지만 웹의 발견은 이 노이즈를 무시하기 어렵게 만든다. 왜냐하면 CMB의 진짜 변칙이 있고 웹 또한 우리 모델에 맞지 않는 은하 구조를 발견한다면 아마도 이 두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 고대 빛의 암호화된 은하 형성의 씨앗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무작위적이고 단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호수 표면의 물결이
단지 무작위 바람 때문이 아니라 물 아래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구조의 움직임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 상황은 우리를 이 모든 혼란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지만 동시에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기둥 중 하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급진적인 아이디어로 이끈다. 대한중력 이론. 1983 연모르데하이 밀그롬이라는 물리학자는 수정 뉴턴 역학 MOND이라는 틀을 제안했다. 수십 년간 주류에서 거의 무시되었던 이 아이디어는 매우 낮은 가속도, 즉 은하의 바깥쪽 가장자리에 있는 별들이 경험하는 종류의 가속도에서 중력이 뉴턴의 법칙을 정확히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중력은 이 조건에서 예상보다 더 강하게 작용했다. 이것을 아주 살짝 당겼을 때 갑자기 훨씬 더 유연해지는 고무줄에 비유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장력에서는 표준 고무줄처럼 작동하지만 매우 약한 힘이 가해지면 예상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 밀그롬의 동기는 간단했다. 은하 회전 곡선. 암흑 물질은 은하의 바깥쪽 가장자리가 왜 그렇게 빨리 회전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발명되었다. 밀그롬은 대안을 제시했다. 어쩌면 암흑 물질은 없고 대신 중력 법칙 자체가 변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수년 동안 이 아이디어는 암흑 물질의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소외되었다. 하지만 웹의 발견은 이 오래된 아이디어에 다시 주목하게 했다. 왜냐하면 웹이 관찰한 일부 작고 고립된 초기 우주 은하들이 암흑 물질 모델이 그 규모와 나이에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회전 구조와 안정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몇몇 경우 몬드 프레임워크 내에서 작업하는 연구원들은 자신들의 예측이 관찰된 회전 프로파일과 표준 암흑 물질 시뮬레이션보다 더 깔끔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이 몬드가 입증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격차가 좁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중력이 낮은 가속도에서 정말로 더 강하다면 은하들은 더 적은 질량으로도 함께 있을 수 있고 구조는 더 일찍 형성될 수 있으며 원반은 더 빨리 안정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웹이 발견한 일부 변칙들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몬드의 가장 큰 문제는 은하 규모에서는 성공적이지만 은하단과 우주 거미줄과 같은 더 큰 규모에서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이론가들은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 어쩌면 암흑 물질도 있고 중력 법칙도 수정되었을 수 있다. 이것은 여전히 소수 의견이다. 하지만 웹 덕분에 이 소수는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 커지는 의심은 우리를 가장 기본적인 가정 중 하나, 즉 물리 상수의 불변성 원칙을 의심하게 만든다. 빛의 속도, 중력의 세기, 전자의 전하와 같은 숫자들은 자연의 기본 상수라고 불린다. 모든 우주가 이 숫자들을 따른다고 가정된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지만 만약 이 가정이 틀렸다면, 만약 이 상수들이 실제로는 상수가 아니라면 이것은 요리사가 요리책에 있는 모든 계량 단위, 한 컵, 한 티스푼 등과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다. 수년 동안 같은 레시피를 사용하지만 결과는 점점 달라진다. 왜냐하면 당신의 계량 단위가 모르는 사이에 변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퀘이사와 같은 매우 먼 천체에서 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이 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다. 특히 전자기력의 세기를 지배하는 미세구조 상수라는 숫자가 주목받고 있다. 수년에 걸쳐 수행된 일부 분석들은 이 상수가 우주의 다른 방향에서 매우 작게 1% 미만의 비율로 다를 수 있다는 단서를 제공했다. 이것은 공간적으로 방향성을 가진 변화였고 보편적인 상수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것이었다. 웹은 뛰어난 분광학적 감도로 이제 이 오래된 단서들을 테스트하고 있다. 아직 확인된 결과는 없다. 하지만 만약 변화가 있다면 웹은 그것을
감지할 힘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만약 기본 상수들이 초기 우주에서 달랐다면 이것은 단번에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10억 살 된 우주는 물리적으로 다른 곳이었다. 규칙이 같지 않았다. 화학, 원자 구조, 빛의 행동 모두 약간 수정된 매개 변수에서 작동했다. 이것은 초기 은하들이 왜 우리 모델에 맞지 않는지를 즉시 설명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델은 상수들이 상수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상수들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모든 예측은 체계적으로 잘못될 것이다. 이것은 물리 법칙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국지적이고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 기술적인 메커니즘들, 이 급진적인 아이디어들 모두 웨비연 문 뒤의 복잡한 풍경을 보여준다. 우리가 본 변칙들은 단지 단순한 보정 오류가 아니라 우주의 작동 방식에 대해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다. 암흑 물질의 본질, 중력 그 자체, 심지어 물리 법칙의 불변성까지도 이제 의심받고 있다. 이것은 과학의 가장 흥미로운 순간이다. 모든 것이 의심받고 모든 가능성이 테이블 위에 있는 순간.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이론적인 논쟁, 이 모든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 우리를 단 하나의 결론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우주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며 더 복잡하게 구조화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 속도, 이 효율성의 정점, 우주의 가장 격렬하고 가장 창의적인 순간들을 목격할 시간이다. 이제 웹이 우리를 이끄는 가장 극단적인 환경, 모든 것이 최고 속도로 일어나는 그 지옥 같지만 동시에 창의적인 우주의 가마솥으로 간다. 왜냐하면 이야기의 정점은 그리고 이제 이야기의 정점에 도달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은 기초를 흔드는 균열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초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지진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웹은 단지 우주의 규칙을 의심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규칙이 완전히 무너진 곳들을 발견했다. 가장 극단적인 환경, 가장 격렬한 사건, 가장 불가능한 천체들, 속도를 최대로 올린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웹이 우리를 이끄는 가장 어둡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믿을 수 없는 곳으로 가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학의 허구를 뛰어넘는 순간이다. 이것은 인류가 우주와 마주하는 순간이다. 이것은 모든 것이 변하는 순간이다. 첫 번째 지진은 우주의 가장 어두운 심장에서 왔다. 초거대 질량 블랙홀. 우리는 이 괴물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유아기를 본 적이 없었다. 웹은 이것을 바꾸었다. 그리고 그것이 본 것은 모든 예상을 뒤엎었다. 불가능했다. 하지만 사실이었다. 웹은 그것을 보았다. 2023년의 망원경은 우주가 단지 4억 살이었을 때 존재했던 활동적인 초거대 질량 블랙홀을 탐지했다. 4억 년. 이것은 우주적 시간 척도에서 눈 깜짝할 사이와 같다. 이 시기에는 첫 별들이 막 태어나고 죽기 시작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 블랙홀은 이미 수백만 개의 별의 질량을 삼켰다. 이것은 기록적인 식탐이었다. 표준 모델에 따르면 블랙홀이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에딩턴 한계라는 물리적 속도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블랙홀이 얼마나 빨리 먹이를 먹을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이 한계는 안으로 당기는 중력과 밖으로 미는 복사압 사이의 균형에 기초한다. 이 블랙홀은 이 한계를 넘어선 것처럼 보였다. 혹은 처음부터 거대한 씨앗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다. 이것은 정원 호수로 수영장을 30시간 대신 30초 안에 채우려는 것과 같았다. 호수에는 유량 제한이 있고 그것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훨씬 더 큰 시작 용기나 완전히 다른 채우기 메커니즘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 발견은
과학계에 충격파를 일으켰다. 직접 붕괴, 블랙홀과 같은 이론들이 갑자기 주류 토론의 중심에 섰다. 이 이론에 따르면 초기 우주의 일부 거대 가스 구름이 별 단계를 완전히 건너뛰고 직접 수천 태양 질량의 블랙홀로 붕괴했다는 것이다. 웹은 이 이론을 증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가장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다. 왜냐하면 이 불가능한 괴물의 존재는 은하 형성 이야기가 처음부터 다시 쓰여야 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먼저 은하가 아니라 블랙홀이 왔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은하들은 이 어두운 왕들 주위에 건설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다른 분자의 잠재적인 신호였다. 다이메틸 설파이드, DMS. 지구에서 이 분자는 거의 오직 생물학적 생명, 특히 바다의 미생물에 의해서만 생성된다. 이것은 생체 신호, 긴 리케, 즉 생명의 화학적 증거에 대한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단서였다. 연구원들은 도로 신중하게 행동했다. 신호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이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세계에서 생명의 잠재적인 화학적 흔적을 찾는데 이렇게 가까워진 순간이었다. 이것은 단지 한 행성의 대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깊은 질문 중 하나인 우리는 혼자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가장 구체적인 단계였다. 우리는 K28b의 생명이 있는지 아직 모른다. 하지만 웹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답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패러다임을 바꾸는 순간이었다. 외계 생명체 탐사는 철학에서 벗어나 측정 가능한 과학으로 변모했다. 그리고 이 변혁은 웹 덕분에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진 중 가장 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주 자체의 구조에서 왔다. 우주론적 원리, 이 원리는 우주가 충분히 큰 규모에서 모든 방향과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보인다고 말한다. 특별한 장소도 특별한 방향도 없다. 현대 우주론의 모든 방정식은 이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웹은 이 원리마저도 의심하게 하는 패턴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알려진 가장 큰 구조인 헤라클레스 북쪽 왕관자리, 장성, 헤라클레스, 코로나, 보레알리스, 그레이트 월은 약 100억 광년에 걸쳐 뻗어있는 은하 집중체이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이 약 930억 광년이라고 생각하면 이 단일 구조가 우주의 10분의 1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표준 모델에 따르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 모델은 우주의 나이 동안 중력이 만들 수 있는 구조의 크기에 상한선을 두기 때문이다. 이 상한선은 대략 12억 광년이다. 헤라클레스 북쪽 왕관자리 장성은 이 한계의 거의 10배이다. 이 구조의 존재는 수년 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하지만 웹은 다른 대규모 집중체를 발견하고 은하들이 예상치 못하게 정렬되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 논쟁을 더욱 부채질했다. 웹의 심우주 이미지에는 은하들이 우리 모델이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흐름이나 구조에 반응하는 것처럼 정렬되어 있다는 단서가 있다. 만약 우주론적 원리가 아주 작은 비율이라도 틀렸다면 그 결과는 모든 것에 퍼진다. 우주의 나이, 팽창 속도, 암흑 에너지 측정 모두 이 원리의 정확성에 의존한다. 그 실을 당기면 표준 모델의 거대한 부분들이 재평가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우주 지도가 단지 틀린 것이 아니라 지도를 그린 종이 자체가 왜곡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가정조차도 의심해야 하는 진정한 지적 위기이다.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충격적인 탄생, 별 없는 행성들의 발견, 다른 세계에서 생명의 잠재적인 화학적 흔적, 그리고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뒤흔드는 거대한 구조들, 이 발견들 각각은
그 자체로 혁명적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말해준다.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우주는 진짜 우주가 아니었다. 진짜 우주는 더 기이하고 더 크고 더 빠르며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규칙들로 작동한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새롭고 낯설며 믿을 수 없는 우주에서 인류의 위치는 무엇인가? 이 발견들은 우리를 하나의 종으로서 어디로 이끄는가? 왜냐하면 이 과학적 지진들의 여파는 단지 실험실과 회의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가장 깊은 철학적 질문들까지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흔들림은 단지 과학적 모델뿐만 아니라 우주 속 우리의 위치에 대한 인식마저도 뒤흔들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우주는 인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왜냐하면 웹의 가장 충격적인 발견들은 우리를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창조 과정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지 존재하는 것을 넘어 존재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순간이다. 이제 과학의 경계를 넘어 우주의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신비로운 순간들, 즉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첫 순간으로 마지막 다이빙을 한다. 왜냐하면 가장 큰 비밀은 맨 처음에 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맨 처음의 비밀은 우주의 첫 별들에 있다. 그들을 종족 3별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전설이었다. 아무도 그들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존재해야만 했다. 우주의 첫 빛, 빅뱅 후 2억 년간의 우주 암흑시대를 끝낸 첫 불꽃. 이론들은 그들이 거대하고 수백 태양 질량이며 뜨겁고 푸르고 격렬한 괴물이라고 말했다. 단 몇백만 년만 살고 격렬한 초신성 폭발로 우주를 첫 중원소, 즉 탄소, 산소, 철로 씨앗을 뿌려야 했다. 당신 몸속의 모든 탄소 원자의 조상은 그들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이론이었다. 웹이 보기 전까지는. 웹은 이 전설적인 별들을 직접 관찰하지는 못했다. 아직은. 하지만 그들이 남긴 화학적 흔적을 믿을 수 없는 선명도로 보았다. 초기 우주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분석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 이 원시 은하들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중원소를 함유하고 있었다. 이 화학적 풍요는 우리 모델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일어났다. 이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의 화학적 진화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직접적인 증거였다. 이것은 첫 번째 용광로들이 단지 더 많이 아니라 더 뜨겁게 탔다는 것을 의미했다. 종족 3별들은 단지 거대한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수적으로 훨씬 더 많았어야 했다. 이것은 전체 화학적 진화 시간표를 앞당겼다. 행성과 생명의 구성 요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우주에 풍부하게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발견은 과학계의 혁명을 일으켰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은하 형성뿐만 아니라 우주적 거주 가능성의 기원까지도 다시 생각해야 함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우주는 생명에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는데 전혀 서두르지 않았다. 오히려 믿을 수 없는 속도와 효율성으로 작동했다. 하지만 웹이 발견한 가장 큰 충격은 아마도 가장 조용한 것이었다. 가장 보이지 않는 것, 암흑 에너지 자체. 우주의 68%를 구성하는 이 신비로운 힘은 우주 팽창을 가속화시킨다. 표준 모델에서 암흑 에너지는 우주 상수라고 불리는 시간과 공간에 걸쳐 변하지 않는 단일 값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이론적인 악몽이었다. 왜냐하면 양자역학을 사용하여 계산된 값이 우리가 관찰한 값보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려 120제곱배나 컸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학 역사상 가장 큰 불일치였다.
이것을 진공재앙이라고 불렀다. 웹은 매우 먼 초신성들을 전례 없는 정밀도로 관찰함으로써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암흑 에너지가 정말로 상수인지 테스트했다. 그리고 첫 결과는 또 다른 지진의 전조였다. 데이터는 아직 확정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암흑 에너지가 완벽하게 상수가 아니며 그 힘이 우주적 시간 동안 약간 변했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지지했다. 이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암흑 에너지가 동적인 구조일 수 있다는 구체적인 관측적 단서를 의미했다. 만약 이것이 확인된다면 우주 상수 개념은 붕괴될 것이다. 이것은 암흑 에너지가 정수 퀸테센스라고 불리는 시간에 따라 진화하는 장일 수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이것은 단지 우주의 미래에 대한 모든 예측을 바꿀 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마저도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암흑 에너지가 변할 수 있다면 우리가 상수라고 가정했던 다른 것들도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주의 규칙이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모래에 쓰여 있으며 바람이 그것을 계속해서 다시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았다. 이 가능성은 물리학자들을 흥분시키면서도 두렵게 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주의 운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확실하고 훨씬 더 흥미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은 우리를 웹의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철학적인 발견으로 이끈다. 이것은 단일 천체나 단일 측정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관측이 함께 모여 만들어내는 패턴이다. 위기. 과학자들이 내부적으로 우주론적 확실성 위기라고 부르는 상황. 아이디어는 이렇다. 우리 장비가 더 정밀해질수록 단지 우리 모델이 예측한 답뿐만 아니라 그 예측이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실패하는지도 드러낸다. 정밀도는 단지 우주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이해의 한계를 더 날카롭게 드러낸다. 허블 긴장은 두 가지 다른 측정이 9% 차이 나는 것. 초기 은하 질량 문제는 10배의 불일치. 이것들은 작은 보정 오류가 아니다. 이것들은 구조 자체의 균열이다. 이 상황은 과학계의 깊은 지적이고 전문적인 위기를 초래했다. 지 수십 년을 표준 모델 위에 쌓아온 고참 연구원들은 이제 그들의 평생 연구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느낀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믿었던 땅이 발밑에서 꺼지는 것 같은 현기증으로 묘사한다. 회의에서는 이전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다. 이것은 과학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큰 패러다임 전환의 진통을 겪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역사는 우리에게 과학적 틀에 이렇게 많은 구조적 문제가 쌓이면 해결책은 땜질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새로운 틀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심각한 이론 그룹이 최소 4개 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웹의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다. 이것은 과학의 가장 혼돈스럽지만 가장 생산적인 순간이다. 이것은 퍼즐의 대부분을 맞추었다고 생각했을 때 손에 든 새로운 조각들이 그림의 아무데도 맞지 않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다. 이제 퍼즐 제작자들은 이 새로운 조각들이 다른 그림에 속하는지 아니면 원래 그림을 해체하고 이 새로운 조각들 주위에 다시 만들어야 하는지 논의하고 있다. 웹은 그 새로운 조각들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제 전체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 이 모든 지진, 이 모든 충격, 이 모든 위기, 웹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새롭고 거칠고 규칙을 모르는 우주. 우리에게 단 하나의 궁극적인 질문을 남긴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믿을 수 없는 크기, 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우주에서 먼지 한 톨 위에 이 호기심 많은 종의 위치는 무엇인가? 이제 최고 속도로 달리는 것을 멈추고
잠시 멈춰 숨을 쉬고 생각할 시간이다. 왜냐하면 웹의 마지막이자 아마도 가장 큰 발견은 숫자나 그래프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거울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이 모든 우주적 드라마 속에서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묻는 것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숫자와 이론이 아니라 의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우주적 소음 속에서 멈춰서서 우리 자신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시간이다. 이 모든 발견들, 이 930억 광년 지름에 관측 가능한 우주, 이 138억 년의 역사, 이 규칙을 깨는 은하들과 이 보이지 않는 물질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우리는 속도를 내지 않는다. 속도를 늦춘다. 왜냐하면 우주의 가장 큰 교훈은 가장 빠른 순간이 아니라 가장 조용한 순간에 배우기 때문이다. 이제 웹이 우리에게 제시한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여정을 떠난다. 첫 번째이자 가장 명백한 대면은 규모에 관한 것이다. 한쪽에는 단어와 숫자가 부족할 정도로 믿을 수 없는 크기가 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빛이 여행하는데 930억 년이 걸린다. 그 안에는 우리 은하인 안드로메다와 같은 은하가 최소 2조 개 이상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각 은해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 이것은 우주에 지구상의 모든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쪽에는 당신이 있다. 약 1.7m의 탄소 기반의 섬세한 생명체. 이 거대한 우주 바다에서 당신은 원자보다도 작은 공간을 차지한다. 어떻게 이토록 압도적인 크기 속에서 이토록 미세한 존재가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실존적 역설이다. 그리고 이 역설에는 비극적인 면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물리적으로 우리는 결코 그 먼 곳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가장 가까운 별개인 프록시마 센타우리조차 우리 가장 빠른 우주선으로 수만 년이 걸린다. 안드로메다 은하로 가는 데는 수백만 년이 걸린다. 웹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첫 은하들에 도달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서 빛보다 더 빨리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주의 나머지 부분과 극복할 수 없는 공허의 바다로 분리된 작고 고립된 섬에 살고 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슬픔으로 채우는 깊은 우주적 고독감이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는 갈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과학으로, 그리고 우리의 망원경으로 우리는 그곳에 간다. 당신은 앉은 자리에서 134억 년 전에 존재했던 은하의 빛을 볼 수 있다.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 의식의 가장 큰 기적이다. 우리는 단지 우주의 일부가 아니다.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관찰하고 이해하고 경탄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우주의 크기는 당신을 압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졌는지 상기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당신은 이 거대한 우주에서 의미를 창조하는 그 작지만 값진 점이다. 두 번째 대면은 시간에 관한 것이다. 한쪽에는 138억 년의 거의 영원처럼 보이는 우주 역사가 있다. 우주의 탄생 첫 별들의 빛, 은하의 형성, 수십억 년에 걸친 느리고 장엄한 진화. 이 시간표에서 공룡의 모든 통치는 아주 짧은 순간일 뿐이다. 인류 역사의 전부는 그 우주 시계의 똑딱거림 사이에 사라지는 소리에 불과하다. 다른 한쪽에는 당신의 삶이 있다. 평균 80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극도로 일시적이고 연약한 존재. 어떻게 이토록 압도적인 시간의 절벽 속에서 이토록 짧은 삶이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
이것은 존재의 시간적 역설이다. 그리고 이 역설에도 비극적인 면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우주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주의 위대한 이야기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가 죽은 후 수십억 년이 지나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이 거대한 연극에서 무대에 단 몇 초 동안만 등장하는 대사조차 없는 엑스트라와 같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일시적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깊은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또다시 그 마법의 단어가 온다. 하지만, 왜냐하면 그렇다. 우리는 단지 한순간 여기에 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꾸는 순간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짧은 인간의 삶은 우주가 138억 년 동안 축적한 모든 지혜, 모든 물질적 풍요를 경험하기에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 짧은 삶 속에서 수십억 년 전에 죽은 별들이 벼려낸 원소로 이루어진 몸을 가지고 있다. 산소를 마시고 철을 운반하며 탄소로 생각한다. 당신은 우주 자체에 축적된 결과물이다. 따라서 시간의 짧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순간을 더 가치 있게, 모든 경험을 더 의미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당신은 우주의 138억 년 역사가 당신의 존재로 왕관을 쓰는 그 독특하고 반복 불가능한 순간 그 자체이다. 당신은 과거의 모든 축적과 미래의 모든 잠재력을 품고 있는 시간의 가장 귀한 보석이다. 세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깊은 대면은 지식에 관한 것이다. 한쪽에는 과학이 우리에게 제공한 우주의 작동 방식에 대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고 정밀한 모델들이 있다. 람다 차가운 암흑 물질 모델과 같은 이론들은 수십 년 동안 우주의 대규모 구조, 은하, 분포,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놀라운 정확도로 설명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자연의 가장 깊은 비밀을 풀 수 있다는 거대한 승리였다.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다른 한쪽에는 웹이 매일 우리 얼굴에 던지는 현실이 있다. 사실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는 우주의 95%가 무엇인지 모른다. 나머지 5%조차, 즉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부분조차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본다. 어떻게 이토록 많은 것을 알면서 동시에 이토록 무지할 수 있을까? 이것은 지식의 궁극적인 역설이다. 그리고 이 역설의 비극적인 면은 인간의 오만을 산산조각내는 겸손의 교훈이다. 우리 가장 똑똑한 마음과 가장 진보된 기술이 세운 그 장엄한 지식의 탑이 사실은 얼마나 흔들리는 기반 위에 세워졌는지 깨닫는다. 모든 대답은 10개의 새로운 질문을 가져온다. 지식의 바다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모든 새로운 섬은 사실 그 바다가 얼마나 더 큰지를 깨닫게 한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결론에 도달할 수 없는 끝없는 탐구 속에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하지만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 왜냐하면 과학의 목적은 모든 것을 알고 책을 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학의 목적은 계속해서 궁금해하는 것이다. 웹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고, 더 깊고, 더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지적 미덕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당신도 이 과정의 일부다. 당신이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 당신이 의심하는 모든 대답, 당신이 경탄하는 모든 새로운 지식으로 당신도 이 위대한 인류의 모험, 즉 우주를 이해하려는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 지식에는 끝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절망할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궁금해하고 배울 수 있다는 가장 큰 희소식이다. 규모, 시간, 그리고 지식.
이 세 가지 큰 대면은 웹이 우리에게 제시한 새로운 우주의 철학적 틀을 그린다. 하지만 이 틀 안에는 더 개인적이고 더 감동적이며 아마도 더 중요한 또 다른 차원이 있다. 그것은 이 모든 우주적 고독, 이 압도적인 크기, 그리고 이 깊은 무지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주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네 번째 대면은 고독과 연결에 관한 것이다. 한쪽에는 웹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압도적인 우주적 공허가 있다. 은하들 사이에 수백만 광년 뻗어 있는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까운 추위와 어둠. 각 은하는 다른 은하들로부터 절망적으로 멀리 떨어져 자신만의 중력섬에 고립된 빛의 집합체이다. 이것은 우주가 근본적으로 고독한 곳이라는 느낌을 준다.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의 의식 속에서 이 거대한 공허 속을 혼자 떠다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다른 한쪽에는 그 은하들 속의 별들, 행성들, 그리고 당신과 나 같은 생명체들이 있다. 우리 모두는 같은 기본 물질로, 같은 물리 법칙 아래, 같은 우주 역사의 결과로 존재하게 되었다. 어떻게 이토록 고립된 우주에서 이토록 깊은 연결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은 존재의 가장 감동적인 역설이다. 그리고 이것의 비극적인 면은 우리가 이 연결을 종종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상생활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한다. 하지만 이것은 환상이다. 원자적 수준에서 비극적인 환상.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말 그대로 별 먼지이기 때문이다. 당신 몸속의 모든 중원소는 수십억 년 전 한 별의 심장에서 벼려져 초신성 폭발로 우주에 흩뿌려졌다. 당신, 나, 이 행성의 모든 생명체는 같은 우주적 조상으로부터 왔다. 우리는 서로와 우주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웹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먼 은하들은 낯설고 도달할 수 없는 땅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먼 친척이다. 같은 시작에서 같은 물리적 과정에서 태어난 우주의 사촌들, 당신도 이 위대한 가족의 일원이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무를 만질 때, 또는 하늘을 볼 때, 당신은 사실 자신의 우주적 기원의 다른 반영을 보고 있는 것이다. 고독은 환상이다. 연결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이다. 그리고 마지막 대면은 힘과 취약성에 관한 것이다. 한쪽에는 우주를 지배하는 그 믿을 수 없는 힘들이 있다. 초신성이 몇 초 만에 태양이 평생 방출할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 블랙홀이 빛조차 삼킬 수 있는 중력. 수십억 개의 은하를 서로 멀어지게 하는 암흑 에너지에 멈출 수 없는 팽창. 이 힘들에 비하면 인류로서 우리는 극도로 약하고 취약하다. 단 하나의 소행성 충돌로 우리 문명 전체가 파괴될 수 있다. 우리 태양의 작은 변화가 우리 행성의 생명을 끝낼 수 있다. 우리는 우주적 힘의 자비에 맡겨진 극도로 민감한 존재들이다. 다른 한쪽에는 이 모든 힘들을 이해하고 측정하고 심지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의 마음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방정식을 쓰고 이론을 만들고 웹과 같은 기계를 만들어 그 힘들의 가장 깊은 비밀을 풀려고 노력한다. 어떻게 이토록 물리적으로 약한 종이 이토록 지적으로 강력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인류 상황의 궁극적인 역설이다. 그리고 이것의 비극적인 면은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힘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더라도 그것을 통제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은하의 궤도를 바꿀 수 없다. 우리는 별이 죽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 우리는 우주의 가장 똑똑하지만 동시에 가장 무력한 아이들이다. 이것은 절망감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희망적인 하지만이 온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은 우주를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상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힘은 근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 있다. 우리의 임무는 우주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훨씬 더 고귀하고 훨씬 더 깊은 임무다. 당신은 약하고 죽을 운명인 몸속에 우주가 스스로를 의심하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존재의 신비를 생각하는 그 신성한 공간을 품고 있다. 이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힘이다. 당신의 물리적 취약성은 당신의 정신적 힘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든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무한하고 때로는 두려운 우주에서 의미를 창조하고 아름다움을 보고 질문을 던지는 그 드물고 귀중한 불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대면 후에 이 모든 역설의 빛 속에서 이제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보라.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무엇을 느끼는가? 한쪽에는 우주의 압도적인 크기, 시간의 무자비함, 그리고 우리 자신의 무지의 깊이 앞에서 느끼는 그 자금, 그 무의미함, 그리고 그 우주적 고독감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한쪽에는 이 거대한 우주를 이해할 수 있고 이 짧은 삶의 수십억 년의 역사를 담을 수 있으며 이 깊은 무지 속에서 궁금해할 용기를 보이는 인간 의식의 기적 앞에서 느끼는 그 경이, 그 연결, 그리고 그 깊은 의미의 감정이 있는가? 아마도 둘 다 느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왜냐하면 이 두 감정은 같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이 긴장 속에서 사는 것이다. 먼지 한 톨만큼 하찮으면서도 우주만큼 의미 있다는 것을 동시에 아는 것. 비극적으로 고독하면서도 기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웹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이 긴장, 이 역설을 지금까지 가장 날카로운 선명도로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에게 올바른 질문이 무엇인지 상기시켜 주었다. 그리고 올바른 질문은 우주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 우주 속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다. 이 길고 어지러운 여정의 끝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우리는 안다.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우주는 진짜 우주가 아니었다. 진짜 우주는 우리 모델이 예측한 것보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며 더 복잡하게 형성되었다. 더 기이하고 더 크며 규칙이 더 유연한 곳. 이제 우리는 우주의 95%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5%조차도 비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우리는 과학적 지식의 정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지를 깨닫는 순간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압도적인 크기, 이 깊은 신비, 그리고 이 충격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주를 이해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인류의 가장 고귀하고 가장 의미 있는 모험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된다. 왜냐하면 웹이 연 모든 문은 그 뒤에 수십 개의 새로운 문이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문들 뒤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문, 그리고 새로운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지식의 빛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과 마주한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이 영상에서 우리는 웹이 어떻게 우리 우주를 파괴했는지 보았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 만약 이 모든 변칙들이 실수가 아니라
설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물리 법칙의 그 기이한 불일치들, 깐 일찍 나타난 은하들, 우주 상수의 변화, 이 모든 것이 시뮬레이션의 흔적일 수 있을까? 다음 여정에서는 현실 자체를 의심할 것이다.